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주에 내려가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그때 촛불 집회에서 트로트를 개사해 사드 반대 노래를 부르는 의원들의 열정 정말 대단했습니다. 성주 현장뿐만이 아니라 현안마다 더민주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정말 돋보이는데요. 오늘은 그중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표창원 더민주 의원을 모시고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계세요. 예. 이 더운 날씨에 네. 괜찮으세요? 더위 안 드셨어요? 네, 뭐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혹시 뭐 어디 몸에 이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지는 못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도 그렇고 표 의원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 먼저 고맙습니다. 인사 한 말씀부터 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간헐적으로 잠깐 현장 라이브로 뵌 적도 있고요. 몇 달 전에 그 여러분과 그 라이브 인터뷰를 한 적도 있지만 언제나 여러분의 성원 또 격려 혹은 따가운 비판 늘 감사하게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함께 오래갈 그 정의를 위한 싸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출첵 한번 해볼까요? 어디서 방송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곳 날씨는 어떤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저희 팟짱 생방송하는 묘미가 바로 이거죠. 댓글을 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질문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대답하기 힘든 질문도 제가 여기서 돌직구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요. 마음껏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 저희가 그때 선거에 나오셨을 때 카페 거리에서 네. 라이브 방송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 그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를 누볐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때가 벌써 그때 3월이었나요? 2월이었나요? 4월 초였나요? 4월 초죠. 예. 네,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직접 이렇게 의정 활동을 좀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글쎄요, 뭐 정신이 없고요. 일단은 네네. 워낙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요. 음.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네, 법안 만들기 위해서도 지난 3개월 반 이상 뭐 노력하고 조사하고 토론회하고 자문 받고 이래서 첫 법안이 이제야 나왔습니다. 어떤 법안이죠? 어린이 안전 기본법. 예. 네. 그리고 다른 법안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기본적인 그 입법 활동 이외에도 보시다시피 맞아요. 그 예. 현장이 문제가 있으면 꼭 가고 싶고요. 가서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이야기 나누고 네, 그리고 당내에서도 다양한 지금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뭐 우병우 문제, 진경준, 네네. 홍만표 이런 게이트마다 저희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은근슬쩍 또 묻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또 목소리도 내고 현장 대검이나 이런 곳에 방문도 또 하고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그 국정원 네.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공판정에도 열리면 또 가고요. 상당히 많은 일들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네. 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께 시원하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네. 나왔구나라고 보여드릴 만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늘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그리고 당내 일도 있기 때문에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또 기대도 크거든요. 그만큼 네. 아무래도 이번 국회가 여소야대 전국이기 때문에 기대가 큰데 아직 시원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뭐 현안부터 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성주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방송 전에 아까 보셨겠지만은 의원님의 노래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보내드렸었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춤을 이렇게 잘 추셨어요? 원래 뭐 장래희망이 뭐 아이돌이나 이런 거 아니야, 아니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이제 그 예술 예능에는 재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몸치, 뭐 음치,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그래요? 야단을 많이 아니던데요. 맞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좀 그 뭐랄까요, 좀 에너지가 좀 넘쳐요. 뭘 해도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시키면 하고요. 웬만하면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도 결코 제가 뭐 잘한 춤은 아닌데 잘하셨던데요. 아닙니다. 그냥 그 어떻게든 성주 국민들께 좀 네. 재롱을 좀 부려드리고 싶다. 네. 그래서 그 22일째였거든요 그날이. 그렇습니다. 22일 동안 매일매일 계속되는 전혀 익숙치 않은 네. 그런 그 시위 농성 현장에서 마음이 상당히 아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제주를 부려봤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그 제주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희 오마이 TV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출첵을 부탁드렸더니 뭐 여기저기서 보고 계시다고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안양산우님께서 대구 더럽게 덥습니다. 회사에서 몰래 이어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유라이나님께서 인천 청라요. 날씨 정말 시원하네요 하셨는데 왜 여기만 시원하지 하고 보니까 바람은 안 부는데 표 의원님 나와서 시원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인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용인 버틸만 해요 하셨고요. 그리고 체계바라님께서 대전 겁나 더워유 하셨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표 의원님 성주에서 율동하면서 엄청 우셨다고 하던데 정말 우셨나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혹시 울 보세요? 아니 그냥 그 즐겁게 네. 막 그냥 제가 어떤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냐면 경로 잔치다. 그래서 그냥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분들 즐겁게 해드리자. 네. 이 생각만 하고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 다 비우고 그냥 흔들었는데 객석에 계신 분들이 네. 박수를 막 쳐주시는데 가까웠거든요 거리가. 그렇죠. 바로 근데 막 앞이었죠. 눈물이 흐르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막 웃으시려고 하시고 즐거우시려고 예. 하시는데.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냥 그 땀이 비오도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그 뭐 가발. 네, 근데 네. 눈에서 땀이 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저도 모르게 눈물도 많이 나고. 근데 원래 울보라는 얘기는 어릴 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요. 예, 조금만 억울하면 울고, 조금만 야단 맞으면 울고, 뭐 또 네. 공포 영화 보다가도 울고. 자, 오늘 단독입니다. 표창원 의원 울보 맞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정말 즐겁게 춤을 추고 노래는 불렀지만 성주 군민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면서 네. 같이 울 수밖에 없었다. 저도 그 할머니 분들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손자를 껴안고 운대요. 사드가 들어오면 우리 여기서 쫓겨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살 수가 있냐. 손자 껴안고 울고 막 아이들을 달래고 이러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의원님도 거기서 춤을 추면서도 그걸 느끼셨군요. 그 눈물의 그 의미와 깊이가 그 네. 전에 국민들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우리 눈물이 이제 그렇잖아요. 그냥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건드려져서 나오는 눈물이 있고요. 좀 오랜 기간에 쌓여진 그리고 많은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네. 왜 그런지를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공부한 끝에 나온 눈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의 눈물은 후자적인 눈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한 첫 번째 눈물이 있었다라고 네. 한다면 그 이후에 사드가 무엇인지 꼭 필요한지 왜 성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들을 하셨더라고요. 네.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그동안 예를 들어 87%의 압도적인 지지를 줬던 그랬죠. 그런 정부와 새누리당과 네. 대통령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해하지 못할 네. 그런 희생을 강요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납득해야 될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눈물이라서 네. 더 좀 아팠습니다. 그렇군요. 눈물의 깊이가 다르다. 그건데요. 지금 뭐 여기저기서 댓글을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오늘은 좀 댓글도 소개 많이 하면서 소통하는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오스틴 영님, 성주분들이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하셨고요. 잘하셨어요. 칭찬하셨네요. 그리고 마법의 지우개님, 부산입니다. 아침부터 너무 덥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주에서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이재님인 것 같은데요. 네, 파주 너무 더워요 하셨는데 일하는데 에어컨을 켜도 소용이 없네요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주 분들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이제 또 뭐 내려갈 기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직접 만나본 성주 분들 어떠셨는지 듣고 싶어요. 지금 새누리당은 뭐 김재동 씨의 그 발언에 대해서 노골적인 선동이다. 그러니까 마치 성주 국민들이 선동을 당해서 이렇게 사드를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선동 당하실 만한 상황이 아니셨습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22일째 농성 중이셨는데 음, 그 농성의 기간 내내 학습을 하셨어요. 아, 알고 싶으셨던 거죠. 도대체 네. 정말 사드가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가, 어떻게 피해를 끼치는가, 그리고 왜 여기야만 하는가, 네.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필요한가.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뭐 칠곡에서도 그랬고 지금 김천에서도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만 그렇죠. 님비 같은 그 부분들이 처음엔 있었죠. 사실은 네, 처음엔 있었죠. 여기는 아니어야 돼, 다른 네, 곳이어야지 이런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완전히 탈피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객관적으로 따져봐서 꼭 우리나라의 안보에 사드가 필요하다면 네. 그리고 성주가 최적지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 전제 하에서 정말 사드가 필요한지를 아무리 따져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겠다. 사드의 유효 사거리 네. 그리고 고공 사드 요격의 미사일의 도달 거리 그리고 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그 종류별 도달 네. 거리와 고도 핵을 실어서 우리를 타격한다면 과연 어떤 미사일을 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김재동 씨에 의해서 선동이 될 수 있을지는 저는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결코 어떤 뭐 선동을 한다든지 네. 모르는 것을 알려드린다는 그런 건방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가서 듣겠다,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갔고요. 네. 제가 했던 말씀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 기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현장에서 갑자기 그냥 한 말씀 하시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그런 그 성주 군민들의 상황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나 정부는 아마도 그냥 피상적으로 기사 내용만 보고 선동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성주 군민들의 이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누군가의 선동으로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리고 사실을 호도하는 진실을 감추는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방중한 우리 초선 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글쎄요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싶은데 박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뭐 김한정 의원의 그 발언을 문제 삼은 것 같은데 그 앞뒤 자르고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한다면서 중국을 방문한다라며 방중 의원들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기 위해서 간 거다. 그게 사대주의고 굴욕 외교다. 뭐 이런 주장인데 박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 저도 시간이 됐으면 갔을 겁니다. 그 초선 의원들 처음에 김영호 의원 네네. 그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그 유학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제안을 했던 시기는 상당히 좀 그 오래 전입니다. 처음 사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중국 측이 왜 반대를 하며 특히 황구15 등 일부 언론들에서 자꾸 혐한 분위기를 부추기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교민들의 피해라든지 상사 주재원들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 상황 이런 네. 부분도 좀 파악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한번 민간 그런 외교 차원에서 그분이 북경대에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북경대 교수님들 중에 국제정치 전문가분들과 네.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우리 그 토론회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자 네. 이렇게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제가 적반하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장 그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행보를 하신 분 최근에 네.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아, 미국의 또는 서방 세계의 예. 불안과 경계에도 불구하고 음, 대한민국 국가원수 최초로 중국의 국경절 행사에 참가를 하면서 그 무력 시위 그 현장을 네. 지지 응원하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음, 북한에 대한 동조를 가장 최근에 가장 적극적으로 하신 분이 중국에 대한 박근혜. 동조. 북한에 대한 두 아, 북한에 번째로. 대한 예. 지난 2002년이었죠. 네. 북한을 방문해서 아, 예, 예. 네, 김정일 당시 북한 지도자와 네. 2박 3일간 긴밀한 회담도 음. 하시고 돌아오셔서는 김정일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네. 라는 그런 가장 그 고무 찬양 발언을 하신 대표적인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정치인이나 또는 네. 학자들이나 언론인이나 뭐 연예인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 중에 중국 동조나 북한 동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분들 모두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응징 의지 그리고 규탄 네. 의지는 누구보다 강하고요. 다만 실효성 있는 제재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유엔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네, 네. 과거에 특히 2007년에 그러한 노력 끝에 북한의 그 영변 핵시설이 파괴되고 북한 비핵화 선언이 이루어졌던 전례도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전쟁 억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지금 가장 중요한 그 논의들과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걸 단순하게 자신이 행했던 위험한 행동들에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빗대어서 네. 중국에 동조하고 북한에 동조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외교라는 게 꼭 정부와 그 외교부만 하는 전유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깊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페북에 이런 얘기를 남겼네요. 지금 한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가 현실화되더라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 중국을 설득하고 관계 악화를 막아야 합니다. 도리어 노력하는 야당 초선 의원들을 비난부터 하니 참 한심한 정부입니다.라고 비판을 지적을 하셨는데 박 대통령은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보면은 안보라는 건 분열되면 안 된다.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고 보십니까? 여야가 따로 없나요? 한 이미 목소리 내야 되나요? 그 부분의 표면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난 대선 직후부터 국민 분열 방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끌어안으시라, 포용하시라, 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시라 이런 요구를 계속 해왔던 거죠. 네. 그런데 사드 논란 이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통합이 아닌 분열이었습니다. 갈라치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지금도 거죠. 그런 모습이죠. 예. 자꾸 국민을 이분화시키고 국민끼리 싸우게 만들고요. 어버이연합이라든지 네. 이러한 그 일부 극우적인 행동 단체들이 행하는 그런 이념 공격이나 불법적인 그런 무력 행동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강한 어떤 처벌 의지를 표명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한 흔적도 나왔는데 그 사람이 안 했다고 하니 안 한 것 아닌가라고 그냥 끝내버리는 네. 모습도 보였고요. 뭐 백남기 농민 사건도 마찬가지고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국민들이 아프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네. 통합과 뭐 해결 또는 갈등의 치유보다는 네. 분열과 갈라치기 누군가를 고립시키기 적으로 만들기 이런 방법으로 계속 타개해 왔단 말이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와서 통합을 이야기하고 안보 앞에 여야 없다라는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저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을 붉히지도 않고 말을 하실 수 있으실까 저는 예. 의아합니다. 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말, 그 자신을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않으면 분열 세력이다. 그리고 뭐 북한에 동조한다, 중국에 동의하는 모습이다. 계속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인 실패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온 거에 대한 그런 지적에 대해서 그걸 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걸로 국면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데 새누리당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하겠다는 선서를 중국에 갖다 바친 이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300명이 아니라 294명이다. 라는 주장까지 하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출국은 마음대로 해도 입국은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의견까지 남겼는데 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그런 분들과 함께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참 참담하고요. 네. 제가 경찰관 생활할 때 늘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에 안고 일을 했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승진을 탐해 본 적도 없고 승진을 위해 노력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지장이 초래될까봐 그때 그 심정이 다시 생각이 나요. 네.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뭐 재선이라든지 또는 저의 정치적인 발전과 이익을 위한 어떤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시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그러면서 과연 그 협치라는 말로 시작된 그 여야의 어떤 의정 활동에 대한 협력 이 부분이 가능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이 들고요. 네. 과연 저런 말을 내뱉는 그런 사람들 자신들이 전시 작전 통제권 반환이라는 국가의 결정, 자주국방의 그 염원의 이룩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한미 간의 정상 합의 결과를 네. 뒤집기 위해서 2006년 9월이었죠. 2006년 9월에 방미단을 편성해서 굴욕적이고 굴종적으로 미국 네. 국방부에 면담 요청했다 거절당하고 이랬던 과오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네. 지금 방중 의원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주의 깊게 면밀하게 네.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일부 그 의원들께서 학자적인 그리고 그 민간 외교적인 차원에서 방문을 해보고 네. 현지 상황도 파악하고 대안도 모색해보고 이러한 노력들을 조심스럽게 하는 데에 대해서 저렇게 불필요하고 날선 비난을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네. 내뱉는 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전혀 아니죠. 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그러니까 뭐 4대 외교다, 뭐 헌정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뭐 JTBC 보도를 보면은 2006년 9월에 6명의 의원들이 갔었죠. 네. 뭐 이상득 당시 국회 부의장, 정영근 의원, 전욕, 박진, 황진아, 정문원 이렇게 6명이 갔는데 이상득 단장이 한 말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했을까?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 죽지 않으려고 조공도 바치고 책봉도 받아가면서 살아남지 않았느냐. 미국이 귀찮다고 해도 국익에 필요하면 귀찮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조공하러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참 창피합니다. 이런 10년 전에 이런 일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민간 외교적인 어떻게 보면은 사절단이고 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간 더민주 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모습 참 의원님 말씀처럼 참담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참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계신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춤은 어디서 배우셨나요? 경남 김해에서 격하게 응원합니다. 최명자님의 댓글이 있고 김민선님은 국가 안보라고 소리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을 위하여 배치하는 사드에 대해서 정녕 몰라서 그리 말하는지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네요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이 사드 문제 사실 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뭐 투쟁도 하고 지적도 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사실 당내에서도 좀 이게 정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도 도로 민주당 되는 거 아니냐 경고하기도 하고 좀 방중하는 것을 좀 못마땅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당내 지도부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전략에 따른 그런 당론을 정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하죠. 이해하고요. 그리고 네. 민주정당의 다양성이라고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지만 한계가 있는 지도부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
정기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가 아니다 보니까 당의 위기 상황에서 특별한 명과를 부여받고 와 계신 분들이잖아요. 와 그렇죠. 계신 분이고 그래서 그 특별한 명과는 지난 우리 그 분열 상황에서 어떤 정체성에 대한 그런 그 지나친 강조 네. 그리고 좀 극단적인 투쟁 일변도의 모습들 이런 데 대한 중도층의 외면 여기에서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당 지지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져 내리는 네. 그런 그 상황에 대한 구원투수로 이제 오신 거거든요. 그때 부여받으신 이제 임무와 명과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 당의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좀 씻어내고 네. 의원을 확장하고 중도층을 끌어안고 합리적 보수층까지로 연결시켜 나가서 지금의 이 무도한 독재적인 그 상태를 끝내주는 그런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인식과 자세시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거의 100% 이해를 합니다. 지금의 이 사드의 상황에서도 사실 그래서 사드가 무엇인지 이제 거의 전 국민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TPY2 레이더가 가지고 있는 2,000km 이상의 감지 도달 거리 문제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 일부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네. 중국 러시아가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문제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그린파인 레이더 정도면 충분히 북한의 그런 그 미사일 작동은 감지가 되고 네. 또 미국의 조기 경보기에서 이미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사드는 필요하지 않고 사드의 도달거리와 고도에 네. 있어서 우리나라를 겨냥한 미사일을 향해서 필요한 무기이지 않다. 특히 수도권은 전혀 방어가 안 되죠. 성주 위치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본다면 사드에 대한 반대를 해야 되겠지만 그 사드의 이면에 있는 것이 있죠. 미국의 네. MD라는 2000년대 초반 혹은 1990년대 말부터 이미 우리에게 요구해왔던 MD 체계에 편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어떤 결정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는 남북 관계의 어떤 긴장 완화와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육자 간의 그런 협력 체제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MD 체제 편입을 반대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에 의해서 미국이 만약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MD에 편입되지 않는다면 한반도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핵심 비밀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에게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고 급박스럽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여지를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은 제가 이해하는 김종인 대표의 그런 전략적 모호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 가능성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상정 때문에 네. 급박하게 닥치는 경제에 대한 엄청난 위기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할 명분을 주는 문제 네. 국제 공조의 와해 그래서 실질적인 북핵에 대한 억지력이 균열이 생기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감수해야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현재 우리 당내에서 빨리 사드 반대로 당론이 모아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은 비난은 제가 얼마든지 감수하겠습니다. 저희들에 대한 비난. 하지만 그러한 그 당내의 민주적인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에 걸린 소요 시간 이런 네.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당내 상황에 의해서 아직까지 당론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데 그럼 새 지도부가 선출된다면 당론이 모아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세 분, 네.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분들이 모두 사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 속에서 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의 그 시효가 아마 전당대회까지일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가장 네. 명확한 증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략적 모호성의 의미는 뭐냐면 정말로 그러한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면 네.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어떤 특급 정보와 미국 측의 그러한 우리가 거부하지 못할 그런 요구나 요청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략적 모호성이 유지되고 있는 시간 내에
우리 야당 지도부와 공유를 해 주셔야 하는 거죠. 음. 그렇게 될 때 네. 우리는 안보 앞에 여야 없다는 것이 될 테고 아. 어떤 여야 정권 교체보다 더 심각한 국가와 민족 또는 한반도의 전쟁 억지라는 네.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뒤로 양보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8월 27일 전당대회까지 그런 노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당대표 후보자들께서 주장하고 천명하고 계신 사드 반대가 당론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위에 또 전체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네. 사드 반대를 이미 개인적으로 표명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8월 27일 전당대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사드 반대를 채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의총이 열릴 테고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은 뭐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가만히 있어 이건데 글쎄요 뭐 어떤 그 동안에 정부가 이렇게 급박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보를 공유를 해줄지 이거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더민주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성주 얘기, 사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다른 현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세월호 문제인데요. 네. 일요일에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을 그 보장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 하셨죠. 릴레이 단식 하셨는데 하루지만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폭염에서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제가 예, 그 동조 단식 하기 며칠 전에 성주 가기 전에 제 아내와 몇몇 지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네. 단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네. 저는 절대로 단식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공개 장소는 아니었지만 네. 저는 단식이 너무 무서워요. 무섭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굶어본 적은 있거든요. 먹을 네. 게 없어서 굶어본 적도 있고 먹을 게 없어서. 예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축구가 완전 대유행이었는데 네. 한 반에 60명 10반이 있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네. 그 엄청난 콩나무 시루 같은 학교에서 운동장 하나인데 점심시간에 그 운동장을 차지하는 건 거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고 싶어서 점심을 거르고 예 굶고 예. 땡 하자마자 뛰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맞아요. 있었지만 예. 제가 뭐 항의의 표시로 꿈에도 밥을 안 먹는다는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밥을 안 줄까 봐 걱정을 했지. 그래서 그 허기에 대한 고통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네. 경찰대학 생활이나 경찰관 생활할 때나 뭐 거리에서 시위 진압을 하던 전투경찰 소대장을 할 때나 밥차 왜 빨리 안 와?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었지. 네. 내가 밥을 안 먹겠다라는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식을 한다 해서 그 상대방이 눈곱 하나 끔찍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왜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느냐? 차라리 많이 먹고 힘내서 싸워야지. 저는 이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네. 동조 단식에 대한 요청을 받고 저의 개인적인 소신을 다 꺾어버렸죠. 버리고 저라도 한 부분 네. 한 자리를 메꿔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12시간 정도는 네. 할만하더라고요. 또. 이 단식에 대한 두려움을 좀 떨쳐내셨네요. 네. 근데 그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너무 정말 슬퍼요. 이 현실이. 누군가는 밥을 굶어야 되는. 누군가 밥을 굶고 뭐 김영호 씨 우리 유민 아빠가 50일 가까이 밥을 굶고 정말 세월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정부에서는. 그리고 지금도 이석태 특조위원장부터 해서 조사위원들이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릴레이 동조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 세월호 문제 여소야대 전국이 됐는데도 지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마찬가지죠. 초기에 네. 그 정부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성역 없는 수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 내용을 그대로 실천에 옮겨만 주셨으면 이미 다 끝났을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어떤 엄청난 비밀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경천동절 엄청난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자꾸 혹시라도 무엇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덮고 감추고 조사하지 못하게 하는 네. 그런 이해하지 못할 어떻게 국가와 정부가 그런 행동을 합니까? 국가기관의 그 국회에서 만들어진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이거든요. 세월호 특조위 네네. 만들어져서 그렇죠. 또 조사관도 모집을 하고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네. 조사 활동을 하도록 했다면 당연히 그 기관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범하면서부터 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네. 시행령도 안 만들고 그래서 세월은 다 가고 그렇게 까먹은 세월을 이미 다 기간 다 됐으니 6월 30일부로 종료시켜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그 태도가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세금 도둑이니 뭐니 네. 국가기관 특별한 기관이긴 하지만 그렇게 폄하하고 비난하고 만약에 그 세금 도둑이라면 감사해서 그 감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전혀 그런 잘못된 그 뭐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습니다. 네. 밝혀진 것도 없고요. 그런 어떤 공격들을 해내가면서 그 조사 행위 자체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성과가 없지 않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김재원 네. 정무특보인가요? 뭐 하는 그분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서로 상충 모순되는 주장들을 해내가면서 세월호 특조의 활동을 방해해 왔고 네. 그 와중에도 꿋꿋이 참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특조위에서 그래서 많은 양의 그 조사 데이터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네. 청문회도 열면서 비록 그 그렇습니다. 청문회가 공중파 방송에 의해서 중계가 안 되는 바람에 오마이TV에서는 생중계를 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마이TV의 시청자 수가 네, 네. 예, 약간 부족하죠. 부족하시기 때문에 장소도 국회에서도 장소도 안 마련해 주고 말이죠.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나마 남아 있는 좀 법적 해석의 여부에 따라서 그래도 뭐 연말 정도까지는 일단 네. 현재 특별법 하에서도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그 해수부에 대한 유권 해석 요청조차 해수부는 거절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 뭐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단식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은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국회의원 아니냐? 네. 그럼 국회 가서 법 고쳐서 조사 활동 하도록 하면 되지 왜 여기 와서 단식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맞는 말씀입니다. 예.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뭐 여소야대라고는 해도 뭐 국회 선진화법의 네. 상황 하에서 그 다수만으로 법을 개정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동의 혹은 그 중에 일부 의원님들이라도 네.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 법 개정을 못 합니다. 그러므로 법 개정 노력을 하는 한편에 이런 단식에 대한 동조를 통해서 국민적인 여론을 환기하고 지지를 구하고 네. 그래서 새누리당의 협조를 좀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렸죠. 네. 참 저도 이제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어제도 이제 박주민 의원과 잠시 얘기를 나누고 권영빈 소위원장과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너무 제가 이제 계속 이 인터뷰를 2년 넘게 해왔지 않습니까? 유가족분들과 인터뷰하고 계속 네. 많은 분들 만나서 인터뷰 해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이런 것 자체도 참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근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아니 성의 없는 수사를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으면서 왜 이걸 안 지키는지 인터뷰를 하는 뭐 기자인 저도 화가 나서 참 말문이 막히는 그런 상황인데 국회에 들어가셔서 뭐 이제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된 표 의원님 참 답답하고 갑갑할 것 같아요. 의원님도. 네. 힘의 한계도 느끼고요. 네. 대체 왜 내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을까? 이 부분까지. 그래서 네. 얼마 전까지 했던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과 함께 했던 탐정놀이 네. 그리워지기 시작을 하고 힘내야죠, 뭐. 네.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더불어민주당 또 야당 의원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끝까지 힘을 내서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작은 손들님께서 초심 잃지 마시고 파이팅하세요, 표 의원님. 그렇게 하셨고요. 김은민님, 우리나라의 보석 표 의원님, 표 의원님 같은 분들이 더 많이 정치 전면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김유선님은 단식이 무서운 표창원. 실시간으로 응원도 해주시고 방송 의견도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이 세월호 특조위 문제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데요.
이런 뭐 진상규명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검찰 개혁이나 특히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구속이나 법조비리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뭐 더 나아가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이런 의혹을 보면 검찰 개혁을 이젠 미룰 수 없다라는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습니다. 경찰 출신인 의원님이 볼 때 이 검찰 개혁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 가지 차원이죠. 네, 하나는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법 개혁이 필수적이거든요. 검찰이 왜 그렇게 망가졌는가, 왜 썩었는가, 네. 왜 부패 비리에 빠졌는가, 그 답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검찰이 맘만 먹으면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는 사람으로 둔갑시킬 수가 있고, 네, 죄가 있는 사람도 죄 없는 사람으로 봐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 하나 가지고 그동안 권력과의 야합 혹은 재벌과의 야합 이렇게만 이루어지면 뭐 돈도 엄청나게 벌고 네. 자신들이 원하는 뭐 국회의원도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이게 검사들의 삶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뭐 개혁 외쳐도 네. 그 권한에 대한 분산을 하지 않는 한 그건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의 분산을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사법제도의 개혁입니다. 네. 원래의 그런 그 삼권 분리 원칙에 맞추어서 행정부가 사법 영역에 대한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재판은 오롯이 법원의 네. 영역으로 그렇게 하려면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소위 말하는 공판 중심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맞아요. 뭐 언론도 그렇고 그 네. 수사 과정을 그냥 뭐 릴레이 보도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그 정보의 양, 검찰이 수사하면서 확보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지배하고 또 그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또 수사를 하고 기소 과정에서 필요 정보 중에 일부는 누락시키거나 또는 추가시키거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검찰이 법원에 제시하고 싶은 것만 제시합니다. 상대방 변호인 마찬가지로 검찰이 주고 싶은 것만 공개받아서 알고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기울어진 운동장, 불균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법 작용이 공정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 공판 중심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사법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가장 먼저 우선 당사자주의라고 해서 검사와 변호사의 힘과 그 역할을 대등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네. 둘이 대등하게 싸워봐라.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를 봐서 진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겠다. 네. 그런 부분이죠.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소의 증거 능력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그래요?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가 만약에 고문이나 네, 다른 네,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 증거로 채택된다. 법정에서는 아니에요. 사실은 검찰에서 말한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라고 해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이야기가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의 재판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든 조서를 네. 꾸며서 만들어서 네. 그걸 제출하면 끝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경찰 작성 조서와 검찰 작성 조서는 다릅니다. 경찰 작성 조서는 예. 그 피의자가 피고인 되어서 법정에서 네 맞습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게 사실입니다라고 해야만 그게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요. 네. 만약에 법정에서 경찰에서 작성한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면 다른 뭐 고문 등의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 경찰 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검찰 작성 조서는 그렇지 않아요. 검찰 작성 조서는 예. 고문이나 조작, 왜곡 등의 그러한 특별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증거로 채택되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게임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대부분 많은 사건에서 일부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있지만 네. 그래서 이러한 우선 공판 중심주의 그 다음에 만약에 검사가 수사 과정에 참여했으면 그 수사 행위에 대해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네. 예를 들어 이번에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네. 같은 경우 검사의 조작행위 가담 징후가 상당히 농후하거든요. 검사 스스로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입건되고 수사받고 기소 처벌 받아야 할 사안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네. 검사들은 전혀 빠져버리고 국정원 직원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 역시 수사에 관여한 또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검사라면 당연히 이 사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증인으로 필수적으로 출두를 해서 네. 자신이 수사할 때 또는 취조를 할 때 신문을 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떤 행동을 예. 했고 이걸 진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 과정이 지금 우리가 그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제를 시범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편결권이 없습니다. 유무죄를 편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만을 제시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 미국이나 영국식의 편결권을 가진 국민참여 배심원제로 해서 민주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네. 이러한 사법제도의 변혁이 일어날 때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공개되고 검증받고 견제받고 균형이 네.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 이제 1차원적이고요. 아,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이죠. 검찰의 인사권, 검찰총장을 누가 어떻게 인선하느냐. 지금은 거의 대통령이 마음대로 낙점하는 형태죠. 그렇죠. 이걸 막기 위해서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추천위원회에서 그 선정한 삼배수 중에서 네. 한 명을 선정하는 건데 이게 형이화되지 않고 처음 제대로 작동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최동욱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껏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지 못한 첫 번째 케이스였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동욱 검찰총장이 임기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렇죠. 아주 오명을 받고 물러나게 네. 된 케이스였죠. 이런 검찰총장의 인사 그리고 검찰 내의 인사 그리고 검찰이 각 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형태 네. 우병우 민정수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청와대 파견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검찰청법 개정을 해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는 청와대 파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편법을 쓰는 거예요. 일단은 휴직 내지는 사직을 하고 청와대 가요. 네.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를 마치고 나서는 다시 복직을 합니다. 이거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아니겠어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의 제도 개혁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수사권의 분권화인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하나고 네.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처럼 제3의 수사 기관을 만들어서 네. 검찰을 견제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를 직접 행할 수 있는 권리와 수사를 타 기관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리 이 두 네. 가지 모두 중에 하나는 떼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사 지휘만 하는 네. 그러한 기관으로 남아 있을 때 검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스스로도 하고 싶은 수사를 하는 이러한 그런 욕구와 욕심을 걷어내야 되는 거죠. 이런 좀 다양한 차원의 검찰 개혁의 과제와 이슈가 있는데 예. 이게 말씀 들어보시니까 쉽지가 않겠죠. 하나를 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네. 특히 그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은 검찰 조직에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할 테고 개혁에 대한 수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셔야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건 안 됩니다. 검찰이 거악과 싸우는 중요한 역할들 못합니다라고 진정한 목소리를 내고 싶으시다면 개혁 전반에 대한 동의를 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서 네. 어떤 자기 이익이 아니라 진정 검찰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바탕을 두고 호소해 주시고 그분은 수긍을 받아주셔야 되고요. 네. 국회에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계속 이야기가 되어오고 있지만 검찰 및 친검찰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분들 이분들이 여야를 떠나서 진정 본질적인 검찰 개혁을 위해서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쉽지 않은 길이에요. 네. 사실 국민참여 재판 뭐 지금 그 유무죄를 결정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국민참여 재판이 되면서 재판 분위기 이게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나와 계신 시민들이 들으셔야 되니까 뭐 네. 법조 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맞습니다. 설득을 하고 네.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 좀 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검찰이 정말로 개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진경준 검사장이 정말 역사상 유례 없는 해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적 여론이 정말 높습니다. 네. 검찰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네. 이 여론을 좀 어떻게 잘 받아가지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검찰 개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말단 초선이다 보니까 네. 막 이제 그 밑에서 음, 우리의
그 수면 아래에 있는 네. 그 갈퀴 같은 역할이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나마 지금 어쨌든 이런 그 거대한 검찰 개혁의 과제 중에서 당장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하시고 동의해 주시는 공수처, 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건 정말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예, 여기에 이제 야3당이 네. 뜻을 모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제 강하게 반대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이 부분만큼은 우선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검찰 개혁 얘기 나오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수가 많다고 뭐 야당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검찰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런 논리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 중에 국회의원이 포함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가 네. 저희를 감시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의 비리를 매의 눈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지금 우리 현재는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공동안이 나왔지만 정의당도 아마 곧 같은 공동안이 될 것 같은데 골자는 뭐냐면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처장 가장 높이 있는 분의 임명을 대통령이 하도록 합니다. 물론 추천위원회가 앞서 말씀드린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처럼 네.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갖춘 대표성을 갖춘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하지만 네. 역시 임명을 대통령이 하고요. 그리고 법무부와 대법원, 네. 대한변협 등의 국가 중추 기관들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야당이 무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 건 절대로 아니고요. 오히려 정권이 마음만 먹는다면 네. 또 다른 검찰 그 중앙수사부 같이 운영될 수도 있다라는 오히려 내부 비판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무슨 옥상옥이나 떨어져 나와 있는 네. 별동부대라고보다는 국가의 그런 그 사정기관 혹은 수사기구, 네. 사법구조 내에 하나가 좀 더 생기는 것이고 그 국가 사정기관들 내에 내부 견제와 균형 원리입니다. 만약에 정말 대통령과 정부가 마음 먹고 이것마저도 네. 마음대로 운용하겠다라고 한다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네. 지금 현 정권의 상태에서 그다지 그렇죠. 반대할 그렇죠. 만한 기구는 아닙니다. 사실 그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막겠다는 건데 새누리당이 이번 야당의 이런 개혁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네. 더 드리면 사실은 조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새누리당이 대단히 전략적으로 능란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일환 중에 하나로 공수처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도 일부에서는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공수처가 기대만큼의 아주 대단한 네. 그런 검찰 개혁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사실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네. 새누리당이 반대를 극렬하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공수처를 수정해서 조금 더 완화시켜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네. 새누리당은 검찰 개혁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상당히 커다란 기여를 했다라고 외부에 드러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야당은 네. 그렇게 강렬하게 요구하던 것을 새누리당이 받아줬으니 더 이상의 검찰 개혁 요구는 지나친 욕심이다. 이런 구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공수처마저도 네. 정권에 의한 그런 견제나 어떤 장악, 통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라도 또 작용을 해서 사실 정권 입맛에 맞는 오히려 야권 정치인 사정 혹은 고위공직자 중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에 대한 사정 이렇게 네. 작용되는 부작용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예. 야권이 오히려 부메랑을 엄청나게 맞는 사안이 되는 거죠. 허. 그래서 사실은 내부에서 일부 의원분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런 부작용. 복잡한 사정이 좀 있습니다. 네. 표적 수사 이런 걸 염려를 하시는군요. 참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래서 정답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차원에서의 검찰 개혁이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사실은
검찰이 검찰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을 뭐 밥찰로 바꾸면 밥찰의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기구를 둘로 셋으로 나누면 그 둘 셋이 똑같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가 누구여서가 아니라 네. 권력 구조가 견제받지 않고 집중되어 있고 권한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민주적인 원리에 맞추어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현재 상태에서 너무나 힘겹고 버겁기 때문에 우선은 정권 교체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고요. 네. 정권 교체 이전에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입법이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을 최대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궁극적인 검찰 개혁은 국민 전체의 어떤 다수의 지지를 받은 새 정권에서 네. 초기에 검찰 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가의 정책 과제로 내걸고 네. 이 세 부분의 개혁을 모두 해낼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검찰의 폐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저번에 금태섭 그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 세상 어디에도 검사한테 술 사주고 벤츠 선물하고 뭐 이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 검사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다른 나라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단적으로 설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검찰 개혁 문제 이번 기회에 아무튼 민심을 좀 등에 업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병우 수석 얘기도 뭐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양파 수석이라는 별명을 지금 갖고 있어요. 벗겨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휴가 갔다 와서 정상 근무하고 있대요. 이 끝까지 버티게 하면 어떻게 하죠? 야당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예, 자꾸 이제 야당 보고 네. 조치를 취하라 이런 네. 국민의 명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뭐 트위터 멘션이 이런 거 많이 받지 않으세요? 많죠. 그러니까 제가 뭐하냐, 이제 야당. 예, 특히 제가 트위터에 멘션을 날리거나 네. 또는 관련된 기사를 이제 소개하거나 이러면 음, 뭐하냐 이런 질타가 이제 오고요. 예, 지금 기사나 퍼나를 때냐 가서 조치를 취하라 네. 이런 예. 총선에서 너희들 다수당으로 만들어 줬지 않느냐 예. 뭐하냐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조치를 네. 취하고 싶죠. 근데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히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뭐 해임 요구, 예, 뭐 요구안 탄핵, 뭐 이런 뭐 거. 이런 말씀을 예. 하시는데 민정수석은 그런 그 법적인 자리가 대상자가 있죠. 아니다 예.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참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우병우 수석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논리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 민심을 여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한계일 수도 있는데 우병우 수석을 계속 박 대통령이 지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 감찰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뭐 어차피 검찰의 수사를 뭐 요청하는 그런 걸로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 끌기로 보여지는데 박 대통령이 우수석을 계속 지키는 모습 이건 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권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도움이 안 된다고 상식적이고 네.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 이 정권 내내 이루어진 많은 일들이 그 상식과 합리의 범위 밖에서 이루어졌는데 또 통용이 되고 밀어붙이고 끌어가니까 또 그게 통하더라라는 학습 효과가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불리할 텐데 왜 저렇게 끌고 가시나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기는데 네, 또 그게 통하는 상황이고 사회구나라는 어떤 아쉬움도 예.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지지층만 끌고 가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사드 문제도 그렇고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 돈 얘기 꺼내고 그리고 뭐 제3의 부지 얘기 꺼내면서 갈라치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갈라치기 하면서 자신의 지지층 끌고 가고 우수성 문제도 뭐 야당에서 비판하고 반대하는 여론이 있지만 거기에는 귀를 닫고 그냥 나 혼자 갈래 뭐 이런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그 부모님의 비극적인 네 죽음 떠올리시면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경북 지역에서는 12% 올랐다고 하고 전국적으로 4%인가 올랐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분들은 정치의 아이돌 스타로 본인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뭐 팬들에게 내가 한번 서비스 해주면 또 다 나를 지지할 텐데 뭐 그거 가지고
예. 난리를 쳐 이런 어떤 사고 방식이 엿보이거든요. 네. 참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많은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로부터 대통령 비판을 하지 마라. 그래요. 워낙 이제 그런 그 아이돌 스타 같은 분인데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엑소는 건드리지 마라라고 저희 아이들이 늘 저한테 저를 감시하거든요. 제가 혹시나 실수할까봐 아빠 절대로 엑소나 네. 엑소의 뭐 찬열 뭐에 대해서 네. 조금이라도 부정적 얘기하면 안 된다 절대로 뭐 이제 이런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그렇군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네. 예. 정말 이 부모님 얘기를 꺼내면서 감성에 호소하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런 박 대통령의 전략이 먹히고 있는 것 자체가 참 비정상으로 좀 보이는데요. 답답합니다. 네, 답답한 상황인데 어쨌든 여소야대 전국 20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말 내년 대선에서 수권 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야당다운 모습, 야성도 보여주면서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내년 대선의 승패도 갈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19일에 열립니다. 네. 19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벌써부터 뭐 음주운전 사고 내역, 논문 표절 의혹, 위장 전입 등 도마위에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정자가 경찰청장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췄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의 네. 자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도덕성, 특히 교과서적인 자질은 답이 나와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봤을 때의 도덕성의 기준이 어디일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많은 뭐 장관들 또는 네. 청와대 비서관들 이런 분들의 도덕성 문제와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드러난 이철성 후보자의 네.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도덕성 문제는 23년 전 음주운전 사고 네. 또 뭐 500만 원 오른 뭐 땅에 대한 그 투기 의혹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공개된 것만 가지고는 현재 이제 예를 들어 그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이 없거든요. 네. 부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인사청문 보고서만 채택할 그렇습니다. 뿐이고 예. 어떤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대통령 임명하면 그만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철성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파고들어서 그를 흠집을 내어서 청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어렵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택해야 될 방법인가? 아니면 그가 정말 치안 철학을 어떻게 네. 가지고 있는가? 특히 정치적인 중립성 차원에서 네. 권력 바라기 이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대선에서의 그런 네. 그 경찰의 잘못된 행동들이 또 반복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조금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네. 밀양에서의 그의 적극적인 그런 강경 진압. 폭력 진압의 모습들 그가 정말로 어떠한 지시를 어떻게 내렸고 어떤 생각이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이런 부분 네. 그것이 이제 백남기 농민 지난 11월 14일 그 민중총궐기 대회 때의 그 비극에 대해서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선에 대한 관리의 그 어떤 엄정한 중립의 의지와 각오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이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해서 강신명 청장은 끝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그날 물대포를 맞았었어요. 방송하다가 맞아가지고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도 보내고 경찰청에. 근데 끝내 경찰청장의 사과는 받을 수 없었고 경비과장이었나요? 뭐 그분의 그 사과 공문이 왔었는데 기자들까지 폭력 진압하는 그런 경찰의 모습 그대로 똑같이 반복을 한다면 정말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경찰이 아니죠. 공권력이 아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파헤쳐 주신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인사청문회 좀 잘 준비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좀
검증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벌써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한 2-3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바쁘셔가지고 이 몽군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그렇지 국회의원들 다 똑같지 깨끗한 정치인은 없어라고 실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체계바라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네요. 표 의원님 무더위 건강관리 비법이 있나요? 건강관리 잘하셔야죠 하셨는데 뭐 비법이 있나요? 비법은 없고요. 네.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삽니다. 그래요? 예. 아니,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스트레스 안 받는 거. 네.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다 못해요 지금. 그래요? 엄청나게 말과 글을 아끼고 살고 있고요. 아, 예, 가족부터 우리 보좌진 주변에 네. 엄청난 감시와 견제. 혹시 조금만 넘어가면 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뺏겠다라는 예, 이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그 견제가 부분은, 있군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그런 각오를 하고 좀 제 놓고 있고 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스트레스 혹은 내가 그 운동을 해야 되는데 혹은 네. 뭐 어떤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그 순간순간 제게 시간 있으면 운동하고 네. 먹을 게 있으면 먹고 해야 할 일 있으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표현님의 몸매 관리 비법을 물어봐 달라 하는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제 네. 친구들한테 좀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배도 나오고 뭐 이렇게 좀 체형이 바뀌는데 표창원 의원은 어떻게 그렇게 몸매 유지하는 거야? 이런 제 얘기 제 친구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몸매 관리보다는 사실 제가 네. 배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예, 꽤 많이 나왔는데 오, 제 아내가 코디 역할을 하면서 네. 배를 감추는 예,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안 보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시간 나면 운동을 하려고 해요. 음. 운동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좀 에너지를 발산을 무척 많이 합니다. 저는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요. 네.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내가 지치는 거 아니야, 피곤할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때 그 순간 다 쏟아버립니다. 쏟아버리고 마지막 밤에 이제 잘 때 파김치가 돼서 이제 자고 예. 그러면 이제 에너지 열량 소비가 많아져서 살이 안 찌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성주에서도 저희가 확인했죠. 춤추는 모습을. 그날 탈진하셨다고요? 예. 탈진할 정도로 그때 춤추시고 노래 부르시고 그리고 명연설도 하셨잖아요. 프랜시스 스페이트호에 대한 선장의 얘기, 그 슬픈 뒷얘기를 하시면서 감동을 주셨었는데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건 우리 국민들 그리고 팟짱 애청자분들이 힘을 내는 그런 위로가 되고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팟짱에서 표창원 의원님을 비롯한 초선 의원님들의 현장 그 의정 활동 계속해서 지켜보고 또 의견 여쭐 거 있으면 모셔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자 끝으로 저희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팟짱 애청자 여러분 언제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기대와 어떤 희망에도 늘 감사하고 있고요. 제가 글쎄요 언제까지 정치를 할지 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하는 그날까지는 전혀 앞이나 뒤를 보지 않고 지금 당장 현재 또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제가 가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